시간과 언어에 관한 엄청난 통찰을 담아낸 위대한 영화 컨택트. 작중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을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있다면 그걸 바꾸시겠습니까? 마주치는 모든 것에서 배움의 길을 찾습니다. 교과서 속 스승과 만나는 방송, 내가 네 선생이다 121화 시간의 학설 컨택트 시작과 끝 편 시작합니다. 와. 되게 사운드가 좀 많이 비네요. 네. 내 선생을 청취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교과서 속 선생님들과 생생히 만나보는 방송, 내 선생의 책임 PD 김프로입니다. 먼저 121화부터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반 사회교육을 전공했지만 네. 제조업의 현재, 네. 육아의 미래, 아니지 바뀌었구나. 네. 안 과장입니다. 그리고 개밥님 생선님이 오늘 일정이 좀 생겨서 네. 못 오게 됐어요. 요즘 우리가 넷이 모이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저번 주 이후로 또 한동안 또 못 모이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한 몇 달? 몇 년? 아, 네, 다 모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저번 같아요. 주에 모였잖아. 저번 주 진짜 오래간만이었죠. 저는 책임 PD 김프로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다 잘 지내셨겠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니 우리 그 방송 청취자분들 이렇게 보실 때는 안 나오는데 네. 방송 운영자로 로그인을 하면 음. 청취하는 국가별 그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래 맞아요. 네. 예. 조금 놀랐어요. 이거 나도 못 봐요 이거. 김프로만 볼 수 있어 이거 운영자라서. 스리랑카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으세요. 스리랑카요? 전체 청취의 11%가 스리랑카에서 들으시더라고요. 저기 스리랑카에서 들으시는 분 꼭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 스리랑카입니다 이러고. 예. 대박인 게 우리가 하루에 청취하시는 청취자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 수천 분 되는데 하루에 몇천 분이 들으시는데 11%면 사실 엄청난 수치잖아요. 그렇죠. 몇백 분이 들으시는 건데 물론 요건 이제 한 주를 기준으로 한 통계이긴 하지만 이번 주에 엄청 들으신 거죠. 달리셨구나. 그러니까 정주행 하셨네. 스리랑카에서 청취해 주시는 내 선생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뭐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콜롬비아에서 청취 중이신 지구상의 모든 내 선생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2주째 뭘 하고 있냐면 시간. 너무 어려운 주제죠.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지금도 솔직히 시간 저번 주에는 막 이해가 됐는데 또 이번 주 또 이제 준비하는 내용을 보면 아이고야 이건 또 왜냐면 이게 직관적인 것하고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간을 주제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생선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 방송에도 이제 이렇게 계속 관통되는 내용이 뭐였냐면 막연하다. 너무 추상적이다. 이제 그런 내용,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죠. 그렇죠? 시간 자체가 추상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생각하면 할수록 기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뭔가 이렇게 사유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빠질 수 있는 여유가 솔직히 뭐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없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시간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뭔가 일단 막연하기도 하고 너무 광범위하니까 일단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렇게 사실 좀 느꼈거든요. 저는. 우리는 시간이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고 믿어왔지만 직관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많은 차원에서 그건 사실이 아니었죠. 지금 현재 우리 옆에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것일 뿐이겠지만 이런 시간관의 전복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실은 시간관 자체가 전복된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물리법칙 하에서는 큰 혼동은 없고 우리에게 그 자체가 중요한 문제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지각하고 인식하는 대다수의 목격되는 사태들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보다 도리어 뉴턴의 고전 역학이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간의 문제라고 하는 게 흥미를 끄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는 공간뿐 아니라 시간 속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얽혀 있는 세계라고 하죠. 네. 우리의 삶은 사실은 공간을 점유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점유함으로써 진행이 됩니다. 이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진짜 그 뉴턴의 그 고전적인 그 물리 역학 그것만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죠.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리고 지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찾아보지 않는 이상 그냥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내용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고 별 문제도 없었고 예,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 고대부터 공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또 눈에 보이니까. 지리적인 연구, 건축학적인 연구, 기하학적인 연구들, 그리고 최근에 무슨 부동산학에 이르기까지 공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각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거와 관련된 학과들도 제법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시간학과는 없네.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라고요? 과거는 스티븐 호킹 박사의 시간의 화살처럼 지나가 버리고 소멸되나요? 아니요. 시간의 화살은 시간의 불가역성, 그러니까 거꾸로 흐르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지 현재와 과거가 공존할 수 없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꿀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정해진 상태로 그대로 존재는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뭔가 변화하는 것이 역으로, 그러니까 깨진 유리가 다시 합쳐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뿐이에요. 시간, 호킹 박사의 시간의 화살이라고 하는 개념은. 근데 이 동시, 이 현재 동시라고 하는 이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궁금해지죠. 우리는 과거라고 부르는 시간이 따로 있다고 믿어왔잖아요. 과거는 뭔가 궁금해지죠. 우리가 아는 과거는 그저 우리의 기억의 파편들일 뿐입니다. 그렇지, 이런 일이 있었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사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현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이제 지금부터 좀 어려워진다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흐른다는 고대의 학설뿐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그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영화 컨택트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리메이크작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죠. 제목이 비슷해서. 같은 제목의 영화가 있고 같은 소재야, 또 SF야. 원래 있었던 그것도 컨택트도.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내용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옛날 거는 콘택트, 요즘 거는 컨택트입니다. 다른 영화입니다. 이 다른 영화죠. 예. 안 과장님, 이 영화 컨택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영화 이 컨택트, 그러니까 이 제목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뭐 97년인가요? 그때 있었던 그 컨택트와 콘택트 그리고 콘택트,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할 내용인 컨택트. 이거는 이제 2016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원제는 컨택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배급, 우리나라 이제 수입해온 그 배급사에서 그래서 좀 뭐가 좀 더 좀 사람들에게 좀 호기심을 끌게 할까 그런 것도 있었고, 과거에 97년 그 콘택트가 나름 흥행을 했었대요. 그거 대작이에요. 잘 만든 영화예요. 그것도.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의 후광을 조금 더 얻고자 이제 제목을 똑같이 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는데, 어쨌든 원래 원제는 어라이벌. 예. 예스러운 표현이 나오네요. 도착이란 뜻이죠. 예, 그래서 미국 SF 영화고요. 감독은 이제 드니 빌레브라는 감독인데요. 네. 요즘 이제 좀 핫한 감독이라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유명한 감독이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캐나다 출신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막연하게 그냥 캐나다 하면 영어 쓸 것 같은데 이분은 또 퀘벡주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스타일이죠. 프랑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스타일이 이제 보면 금기시되는 이런 인간의 어두운 심리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초월적인 폭력, 무질서 이런 데서 이제 한없이 약한 개인의 모습. 이때까지 뭐 영화들을 보면 좀 그런 영화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좀 이렇게 기법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은 조금 이제 좀 기술자, 이제 진짜 꾼이다, 실력자라고 이제 많이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감독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주연으로는 에이미 애덤스 그리고 제레미 레너가 이제 출연을 했고요.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원래 원작은
테드 창이라는 분의 SF 단편 소설 내 인생의 이야기. 너의 인생, 내 인생, 네. 그러니까 너의 인생. 그 책, 그 My Life가 아니라 Your Life. Your Life. 그 저기 네. 그 이제 써 있는 거. 그러니까 책에 나온 거는 내 인생. 네 명의 인생이 아니라. 네네네. 그래서 이 소설이 이제 2014년에 이제 영화화가 되기로 결정이 되었었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2016년에 개봉을 했고요. 네. 이제 내용은 이제 김프로가 이제 자세하게 또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볼 거니까 이제 평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약간 외곽적인 부분만. 네네네. 그래서 평가는 되게 호평 받았어요. 대작이다. 자, 대박이다. 잘 만든 진짜, 영화죠. 진짜 웰메이드다. 굿이다. 막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특히 이제 외계인의 그런 존재 그리고 그 존재하는 그 외계인과 접촉 거기에 그냥 뭐 옛날에 뭐 인디펜던스 데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싸우고 정의를 지키는 사도가 이렇게 막 외계인을 물리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소통, 화합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으로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2017년 2월 2일에 개봉이 되었어요. 네. 이게 16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먼저 개봉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좀 몇 달 뒤에 이제 수입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건데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나름 흥행 3위를 했대요. 그 기간 동안.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초반에 네. 이게 근데 그때 누구랑 붙었었냐? 네. 공조. 공조. 네. 현빈이랑 유해진. 그래서 남북 그 서로 이제 같이 하는 수사하는 거. 그리고 이제 더킹. 이건 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검찰들의 얘기. 예. 정우성과 조인성이 나왔던 네네. 그 이제 영화들과 이제 경쟁을 해서 이제 나름 선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위구나. 네, 저도 이제 이 두 개는 다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못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네. 근데 이제 원작과 이게 스토리는 일단 같아요. 기본적인 플롯은 예. 똑같은데, 근데 약간 좀 분위기가 원작보다 좀 더 긍정적이면서 좀 더 극적인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영화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원작과 스토리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일단 운명론적인 얘기를 일단 담았다라는 거. 일단 정해진 거, 그거를 이렇게 거스를 수 없는 뭐 이런 느낌으로 일단 영화가 만들어졌지만 영화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외계인이 지구인의 도움을 받고자 우리 뭐 지구에 이제 왔다 이제 이런 내용이라면 네. 소설은 그냥 단순히 이제 방문할 목적이었어. 그러니까 이미 나는 방문을 하기로 이제 정해져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외계인은. 그래서 이제 그냥 미래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외계인의 모습을 담았다면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제 직접 지구인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는 이제 뭐 나중에 설명에도 나오겠지만 영화에서는 좀 다른 나라들과의 갈등, 약간 좀 마찰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원작에서는 그런 것들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제 영화상의 짜임새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약간 좀 더 뭔가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컨택트 이제 이 역에 나오는 이제 주연들이 어떤 영화에 출연했는지 이것도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여주인공이죠. 네. 에이미 애덤스는 제가 일단 아는 영화들만 일단은 제가 한번 더 많이 출연은 했지만 좀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알만한 영화들이면 이제 캐치 미 이프 유 캔. 그 영화에 나왔어요? 레오나르도 아니지 디카프리오랑 이게가 주인공했던 거. 나 봤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톰 행크스도 나오죠. 거기에도 이 에이미 애덤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이 살아있다 2. 그쵸. 대단히 재밌는 영화죠. 옛날에 주만지가 생각나고 막 그래 하여튼 그런 거 그 영화에도 나왔고 맨 오브 스틸 이거 약간 로버트 그거 아닌가? 슈퍼맨. 그리고 이제 이 슈퍼맨 시리즈에 계속 나와요.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여기도 나오고 저스티스 리그 여기에도 출연을 합니다. 저스티스 리그에도 나왔구나. 네. 그러니까 이 약간 DC 쪽 사람 그 멤버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DC 맞나요? 그 마블 반대쪽. 맞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이 제이미 레너는 이제 또 어디서 이제 출연했냐면 일단 되게 나름대로 재밌게 봤던 28주 후 약간 감염돼가지고 좀비 막 되면서 그 영화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에이미 애덤스 쪽은 좀 배트맨 슈퍼맨 쪽이라면 이 제이미 레너는 어벤져스 쪽이에요. 그래. 토르부터 시작해서 이제 호크아이로 나와서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에도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어벤져스에서도 호크아이 계속 나오고 뭐 캡틴 아메리카에서도 또 나오고 계속 이제 호크아이로 계속 마블 캐릭터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외곽적인 컨택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 자세한 얘기는 또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하죠.
이 영화는 과학적인 개념을 동원한 철학 영화입니다. 외계인 영화긴 하지만 SF 영화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이해가 어려운 영화이기도 하죠. 우선 상편에서는 영화 컨택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고 하편에서는 컨택트가 함축하고 있는 시간과 기억,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작이긴 한데 혹시 이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본 방송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도. 네. 영화 감상 전에 청취하시는 게 영화의 재미를 좀 반감시킬 수도 있으니까 청취에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의해 주세요. 이 영화의 오프닝은 좀 이상한 뉘앙스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게요. 네. 주인공이 나와요. 주인공이 이제 루이스 뱅크스라고 하는 언어학자입니다. 여성분이에요. 에이미 아담스죠. 네. 첫 장면은 루이스하고 한 소녀가 등장하면서 시작합니다. 소녀의 이름은 한나예요. 한나. 루이스는 소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이 막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가 곧이어 한나의 죽음을 바로 보여줍니다. 소녀는 어린 나이에 병으로 죽습니다. 원작에서는 나이가 좀 들어서 죽는데 여기 영화에서는 소녀인 상태에서 열 몇 살, 그 정도 10대 초반. 원작에서는 희귀병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원작에서는 20대 정도에 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레이션으로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것이 너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었다. 기억이란 기묘한 것이야.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기억이 되지. 우리는 너무나도 시간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다. 그 순서에. 이 이야기는 하편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품의 주제하고 관련이 있는 문장이니까요. 이게 약간 또 스토리의 구성에서도 봐도 좀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 듯한 그러니까 뭔가 그냥 A, B, C, D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뭐라 그냥 먼저 결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스토리를 진행하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순서에 집착해서 신기하네 이렇게 하지만 또 의도한 기획자나 이런 분들의 의도하는 거는 또 이것이 이상한 건 절대 아니다. 또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되게 무덤덤하게 이걸 보여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이스는 대학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박사님이죠. 네. 게다가 그녀는 정부를 위해서 페르시아어를 번역하기도 하는 등 이제 극비 업무 같은 걸 좀 수행하기도 하는 요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입니다. 소위 1급 비밀 취급 인가가 나와 있는 전문가죠. 컴피덴탈? 따라서 그녀는 그녀만의 별도 연구실 등을 지원받기도 하는 엘리트입니다. 장면은 현재로 돌아와서 루이스가 이제 강의실로 들어가요. 강의실로 들어가서 교수님이니까 포르투갈어의 언어학적인 특성을 좀 강의를 하려고 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루이스는 근데 강의실이 되게 큰데 학생이 한 4-5명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많은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 온 거야. 거지. 이게 이상했는데 그냥 쿨하게 넘기는 것처럼 액션을 하면서 강의를 이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근데 수업을 시작하려고 했었던 찰나에 학생들의 전화와 문자 소리가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를 확인했던 한 학생이 루이스에게 TV를 틀어주실 수 있냐고 부탁하죠. 루이스는 그래서 TV를 틉니다. TV에서는 긴급 속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몬타나주가 통제되었다는 등의 보도. 미확인 물체가 내려와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몬타나주가 진짜 그거 아닌가? 외계인 그 막 있던 그 함부로 못 들어가는 그 주 그거 아닌가? 아닌가? 뭐 21구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근데 한 대가 아니라 12대나 세계 곳곳에 미확인 물체가 내려와 있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경보가 울리고 수업이 끝이 납니다. 그렇지. 이건 자연재난이라고 해야 되나? 자연재난이 아니지. 외계인이 온 거죠. 외계재난이지. 외계재난. 루이스는 집으로 그래서 돌아와요. 교수님도. 그리고 여기서 미 육군 대령인 웨버 대령이 찾아옵니다. 대령은 루이스에게 외계인의 소리를 녹음한 녹음기를 틀어주고 이걸 번역해달라고 합니다. 루이스는 이 소리만 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분석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해요. 당연하죠. 단 2마디였거든요. 분석이 불가능하겠죠. 그녀는 우주선이 있다는 그 몬테나에 직접 가서 직접 소통을 해봐야겠다고 말하지만 대령은 거부합니다.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근데 대령이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밤중에 대령이 다시 헬리콥터를 타고 그녀를 태우러 옵니다. 이 헬리콥터에서 그녀는 이론 물리학자인 이안이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초빙한 또 다른 전문가인 거예요. 여기서 물리학자인 이안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루이스가 저술한 책의 서문에 나온다고 하는 문구예요. 언어는 문명의 초석이자 사람을 묶어주는 끈이며 모든 분쟁의 첫 무기이다. 사실이죠. 그렇죠. 인간은 언어 체계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동료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군집,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으니까요. 프로이트가 했던 말대로 언어란 그 자체로 마법이죠. 그렇지. 뭔가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무기였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지. 그리고 드디어 괴물체가 있는 곳에 도착한 루이스 일행. 영화의 한국판 제목처럼 컨택트 렌즈처럼 생긴 괴물체였습니다.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부대가 괴물체 인근에 주둔해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일행은 그 부대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가자마자 각종 항체 같은 것들을 주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에 대비한 침투성 보호구 같이 생긴 그런 보호 장비 같은 것도 착용을 하게 됩니다. 웨버 대령은 이런 말을 해요. 매 18시간마다 괴물체, 그러니까 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셀의 아랫부분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이 안이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셀의 안은 어느 정도 지점까지는 지구의 물리법칙이 통해요. 그런데 어떤 지점을 딱 넘어가니까 벽 위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옆으로 쓸 수 있게 90도로 이렇게 90도로. 중력에서 벗어난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죠. 그리고 사각형의 통로 끝에 무슨 유리벽처럼, 그러니까 통로가 그 아래쪽 문이 열리는 게 사각형으로 직사각형형으로 이제 열리거든요. 거기가 그 통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그 끝이 유리벽처럼 뭔가에 막혀 있어요. 그 안은 하얀 안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이외에는 볼 수가 없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TV 화면이나 영화관 화면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유리벽 자체가 미디어라고 하는 건 미디어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이외에는 안개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메라 이가 꺼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는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하냐면 미디어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도구거든요. 미디어는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하냐면 무언가를 보여줌으로써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해요. 그럼 우리도 뭔가 우리의 모습을 안 보여주면 거짓말이죠. 그치. 실제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김프로와 안과장 일단은 닉네임을, 그러니까 예명 뭐라 해야 돼, 가명을 쓴다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실제 인격과 분리된 인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들더라고요. 안개로 가려져 있는 거야. 또 그걸 또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냥 신기하. 뭐가 들었을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영화 자체를 언론과 미디어를 비판하는 영화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디어 자체는 시간 순서, 보여지는 부분 등을 컨트롤함으로써 우리의 사고를 조정한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 역시 그러하다. 뭐 이런 메시지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악마의 편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여기서 좀 약간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용으로 쓰였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영화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아무튼 루이스 일행은 그곳에서 외계 생명체, 다리가 7개가 달린 존재와 만나게 되죠. 이러한 그들의 외형에 의해서 인간들은 그들에게 헵타포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헵타는 그리스어로 7개, 7개라는 뜻이고 포드는 발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런 걸 꼭 그리스어로 이렇게 짓더라고? 뭐 이쪽에서 전통이니까. 약간 옥토 관련된 거는 옥토퍼스 관련된 건 8개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언어학자인 루이스는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화이트보드에 휴먼, 영어로 이제 휴먼이라는 글자를 이게 제일 이제 유명한 장면이죠. 써서 보여주게 됩니다. 루이스가 대령한테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재미가 있거든요. 캥거루의 어원에 관한 것이죠. 1770년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이끄는 함대가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현재에도 이 지역은 쿡 선장의 이름을 따서 음. 쿡타운이라고 불리고 있죠. 음. 이때 쿡 선장이 원주민들한테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배에 주머니가 달려있고 그 아기를 얻고 다니는 저 동물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들이 캥거루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캥거루는 원주민들의 언어로 못 알아듣겠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게 캥거루의 어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영화에서도 이 이야기는 낭설일 뿐이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교류의 시작은 서로 언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언어라고 하는 체계에서 서로가 의미 전달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면 일단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공통적인 바디랭귀지 같은 게 어느 정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짓 발짓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겠지만 외계인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인간끼리만 가능한 그렇지, 거죠. 인간끼리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몸짓 발짓이라고 하는 것도 큰 범주에서는 상징 체계라고 하는 걸 이용한 언어적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언어라고 하는 교류 수단이 없으면 저들의 의도를 알아내는 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예. 그래서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루이스가 인간의 언어인 영어를 보여주자 놀랍게도 그들도 뭔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헵타포드들도. 그들의 문자를 보여주게 되죠. 그들의 문자는 기본적으로 표의 문자예요. 우리가 문자라고 부르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존재하죠. 네.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 한글, 우리가 쓰는 한글은 무슨 문자일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의미가 전혀 담겨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음 문자입니다. 예. 표음. 우리의 문자는 발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글자가 하나의 의미를 가진 게 아니죠. 한자. 저기 중국 한자지. 그냥 중국어라고 하면 안 되지. 한자. 그게 이제 표의 문자의 대표적인 모습. 문자 자체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문자들이 결합하면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의미를 형성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죠. 반면에 표의 문자가 있습니다. 표의 문자, 중국어는 대표적인 표의 문자입니다. 사람인, 한 글자에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렇죠. 휴먼이라고 하는 몇 개의 글자가 합쳐진 단어하고 같은 의미를 단 한 글자가 표현할 수 있죠. 상형 문자이면서 동시에 표의 문자입니다. 달, 월, 한 글자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들이 뭘 의도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 중국어의 경우에는 두 글자씩 묶어서 단어화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 글자만으로도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월랑이라고 쓰면 중국어로 달이라는 의미가 되지만 월이라고만 써도 의미 전달은 되는 거예요. 월랑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중국어는 그냥 달인 거예요. 달. 난 랑자가 들어가서 늑대?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달이구나. 그냥 저 문화혁명 이후에 두 글자씩 묶어서 단어로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약간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더 의미를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거겠죠. 그렇죠. 어쨌든 헵타포드들의 문자도 그랬습니다. 한 글자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글자는 훨씬 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글자가 그 자체로 대단히 복잡한 문장과 의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문장인 거예요. 한 글자 자체가 그러니까 한 뭉태기가 한자의 경우에도 한 글자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문장 자체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글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장인 거예요. 게다가 비선형 문자. 우리가 글을 쓸 때 김프로가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죠? 뭐 왼쪽에서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겠죠. 쭉 이제 순서대로 쓰죠. 보통 세로로 안 쓰고 가로로 쓰고. 문화권에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슬람. 기본적으로 인류의 모든 언어 체계는 문장의 시작에서부터 쓰기 시작해서 문장의 끝까지 순서대로 적어나가는 체계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논리적인 선후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죠. 김프로가 글을 쓴다. 주어, 목적어, 동사. I love you.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의 세계관은 이 선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마치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도 같습니다. 선후 관계, 전후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혼란을 느껴요. 중구난방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복잡하고. 김프로는 밥을 먹을 생각인데 글을 썼고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서 TV를 봤었다가 팟캐스트를 틀 계획이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쵸. 예. 뭔 헛소리야 이러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문자는 원형, 문자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라고 봤을 때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배제되어 있는 문자인 거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상한 문장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건 우리가 문장이 진행되는 순서대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시간 순서가 이 안에서 꼬여 있으면 지구인의 언어 체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문자는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원이라고 하는 건 시작도 끝도 원래 없잖아요. 어쨌든 루이스는 그들의 문자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이걸 오히려 걱정해요. 루이스가 그들에게 자꾸만 지구의 단어들을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그들한테 너무나 많은 정보를 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웨버 대령도 이 방식에 반대를 해요. 이후에는 결국 대령도 이제 동의를 하게 되기는 하거든요. 루이스가 근데 너무 적극적으로 인류의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걱정은 그래도 계속해요. 루이스는 처음으로 헵타포드들에게 자기를 가리키면서 휴먼이라고 처음에는 했었어요. 적었었어요. 근데 이후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루이스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를 가리키면서 휴먼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나를 가리키면서 루이스라고 쓴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떤 문자를 보여주게 됩니다. 루이스는 그 문자가 의문형의 문자임을 짐작하게 되죠. 이것도 약간 추리하는 거죠. 그러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치. 그들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전에는 네가 휴먼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루이스지? 의문형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물어볼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안, 그 아까 물리학자 이안이 보호복을 벗고 나와서 이안이라고 적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그게 이름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안과 루이스는 그들을 에벗과 코스텔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헵타포드 두 개체가 나와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은 에벗, 한 명은 코스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에벗하고 코스텔로는 미국의 코미디 듀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루이스는 그들에게 의문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혼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했던 거죠. 왜 그때는 휴먼이었는데 지금은 루이스인가? 아무튼 이렇게 루이스는 점차 그들에 대해서 이해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러고 있던 와중에 외부적인 정세, 지금 이건 말고 외부적인 정세는 극단적으로 치닫게 됩니다. 지구에 12곳에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그치. 지구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의 어떤 목적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몇 달이 흘러버리니까 시민들이 마침내 폭발한 거예요. 그들은 정부의 무능을 규탄하기 시작했고 정부와 군은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중국은 한자, 아까 말했던 그 한자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하죠. 자기들의 글자 자체가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너무 난해한 거예요. 가르쳐주기가. 그렇지. 의미를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글자를 가르치려면 의미 자체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중국은 샹 장군, 제너럴 샹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작 아시죠? 마작. 마작이라고 하는 게임을 이용해서 소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작이라고 하는 게임은 그러니까 게임으로 의미 전달을 하면 의미 전달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몇 번 가위바위보 하는 거 보여주면 이해가 돼요. 의미 전달 바로 되잖아요. 게임은 그렇게 쉽게 의미 전달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본질적으로 위험성이라고 하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것 안에 이제 경쟁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그렇죠. 있으니까. 마작이라고 하는 게 상징하고 있는 그 메타포, 체스하고 같아요. 군인, 계급, 전쟁, 승리, 그리고 패배. 의도가 어떻든 간에 마작 자체를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결국은 이런 말이 되잖아요. 너희가 원하는 게 군인, 계급, 전쟁, 승리, 죽음 이런 거지. 실제로 중국은 이 커뮤니케이션의 결정적인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을 고수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그들한테 이런 식으로 물은 거예요. Do you want war? 전쟁을 원하냐? 계속 이런 식으로 물은 꼴이 되는 거잖아. 그치. 제너럴 샹 장군이 언론에 나와서 결국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더 이상 외계인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은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의 국가들이 우리와 같거나 비슷한 태도를 견지할 것을 기대한다. 중국은 이 소용돌이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해서 몇몇 국가들이 중국을 위시해서 대외계인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닫기 시작하죠. 그리고 루이스는 이미 그들의 문자를 컴퓨터 스캔 기술을 통해서 번역하는 수준에 달해 있었어요. 그리고 앞서 배웠던 그 의문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 이곳에 왔는가?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답변을 하게 됩니다. 무기를 주다. 비슷한 시점에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use weapon. 무기를 쓰다. 무기. 드디어 인류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단어가 그들에게서 나온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지만 전쟁. 무기하고 전쟁은 연관검색어니까. 그치. 군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만약 전쟁이라면 지구의 무력을 보여줘야겠죠. 그런데 루이스는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무기를 준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오역일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무슨 누군가한테 신기술을 주거나 인류의 앞날을 헤쳐나갈 도구를 주겠다는 의미로 이걸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기를 준다는 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수해나 재해 같은 거 입은 사람들한테 식량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제공하면서 생존을 위한 무기를 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라는 단어를 좀 더 넓게 폭넓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죠. 광범위하게 쓴다면, 그러니까 꼭 그 무기를 주다, 무기를 쓰다, 이 단어를 전쟁을 저들이 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거. 그렇게 이제 신중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일 가능성들을 다 배제하고 무작정 군사력부터 동원하는 건 위험하잖아요. 게다가 무기를 주다라는 것 자체가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그리고 목적어도 없어요. 누가 그치. 누구한테 무기를 줘. 그냥 목적어랑 동사만 있네. 이 상황에서 이것만 보고 딱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군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몇몇 군인들이 쉘이 18시간에 한 번씩 열린다 그랬잖아요. 열려진 쉘 안쪽에 시한폭탄을 몰래 설치한 거예요. 이들이 전쟁을 원하는 줄 알고. 루이스는 이것도 모르고 셀에 탑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헵타포드들하고 직접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유리벽 있죠. 그 유리벽에다 직접 손을 대고 헵타포드들의 문자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폭발? 아까 그 폭탄이 터진 거야. 폭발. 루이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납니다. 이때 이안이 재미난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리학자. 같이 있었던 거죠. 이 정보들, 헵타포드가 흩뿌렸던 그 수많은 단어 영상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이 수많은 단어의 형상은 시간의 개념을 알려주고 있고, 지구상 12곳에 흩어져 있었던 그 셀들에서 나온 모든 정보를 합쳐야 하나의 정보가 된다는 걸 알아차렸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12분의 1씩만 이제 정보가 나오고 있었던 거야. 이게 그러니까 12개 국가의 셀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치. 12개국이 공조를 해야만 전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거야. 이것도 외계인이 의도한 바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탈해버렸잖아요. 루이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째서인지 셀 쪽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헵타포드들은 그녀에게 셔틀을 보내주게 됩니다. 조그만한 그 탈 수 있는 거. 그리고 유리벽도 없이 그들의 세계 안쪽으로 초대가 된 루이스. 그 안에서 코스텔로, 아까 그 헵타포드죠. 코스텔로가 루이스한테 이제 말합니다. 물론 그들의 언어로. 에벗은 죽음의 과정에. 그러니까 같이 왔던 그 친구 죽음의 과정에 있다는 거야. 그런 단어를 보여줍니다. 루이스는 그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문장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서 루이스는 사과를 하죠. 그 아까 그 폭발 때문에? 폭발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치.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중간중간 이제 한 번씩 나타났던 소녀, 한나라고 하는 소녀가 계속 이제 영화 중에, 이 영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영화가 나오다 맥락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그 한나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한나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 소녀가 대체 누구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몰라, 루이스가 그 여자가 누군지. 그 소녀가 누구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의미심장해요. 나 지금 소름 돋는다. 네. 코스텔로는 말합니다. 네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의 언어 체계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게 된 거다라는 거죠. 한나라고 하는 아이는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미래의 회상인 거예요. 그녀의 딸이었던 거죠. 루이스는 미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죠. 코스텔로는 말합니다. 자기들이 온 목적에 대해서. 3000년 뒤에 인류에게 헵타포드가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류에게 무기를 주는 것이다. 그 이야기까지 듣고 셀에서 내리게 된 루이스는 자기 미래를 이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와 만나죠. 그 외계인의 언어 체계를 계속 생각을 하면 맞춰가면서 이제 미래를 만나는. 그 언어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래까지 이제 동시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미래를 파헤치는 거야.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자신의 미래와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외계인들과의 접촉을 기념하는 유엔의 파티에 참석한 자신의 미래 모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샹 장군, 아까 제너럴 샹, 중국의 장군, 샹 장군이 루이스한테 다가옵니다. 그리고 루이스에게 자신의 공격 결정을 막아줘서 고맙다고 말을 해요. 샹 장군이. 결국 중국이 공격을 안 했다는 거죠. 샹 장군은 그녀가 자신에게 아내의 유언을 반복해서 말해주었기 때문에 공격 결정을 유보했다고 말해주죠. 아내의 유언, 전쟁 불능 성취 영웅, 지회 류하 고아 과부. 전쟁은 영웅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단지 고아와 남편 잃은 아내만을 남길 뿐이다. 이게 아내의 유언이었던 거예요. 샹 장군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내의 유언을 루이스로부터 듣고 공격 결정을 멈춘 거죠. 이 환영, 그러니까 이 미래의 회상을 본 루이스는 샹 장군이 미래의 그 회상 속에서 그녀한테 알려주는 자기 전화번호에다가 전화를 해요. 샹 장군이 미래에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줬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거는 거지. 그래갖고 전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이제 받자마자 샹 장군한테 반복해서 샹 장군 아내의 유언을 말해주게 됩니다. 전쟁은 절대로 영웅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부모 잃은 자식과 남편 잃은 아내만 남길 뿐이다. 장군은 비로소 멈춰섭니다. 셀들은 그래서 이제 지구를 평화롭게 떠나가게 되고 인류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2개의 셀이 전해주었던 문자가 서로 이제 국가 간의 교류가 되기 시작했고 루이스는 헵타포드들의 문자를 책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루이스는 미래를 볼 수 있죠. 그녀는 이안과 결혼해서 한나를 낳고 한나는 희귀병으로 죽게 되며 이안은 그녀와 한나를 떠나버리게 되죠. 맞아요. 이런 비극적인 결론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는 이안의 사랑 고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 품이 이렇게 따뜻한지 잊고 있었다. 애매한 결론이죠. 이게 결론이에요, 영화. 애매한 결론이죠. 미래를 알면서도 결국 한나는 미래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녀가 샹 장군을 설득했던 것도 정해진 미래 그대로였고 그녀가 버려질 것을 알면서도 이안의 사랑을 받아준 것도 정해진 미래 그대로. 영화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미래로 향해 가는 뒷모습을 남긴 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궁금해요. 우리가 시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돼서 그 모든 순간을 알 수 있게 되면 내 미래를 바꿀래요, 안 바꿀래요? 난 바꾸고 싶어, 솔직히. 바꿔 미래를? 결론을 바꾼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만일 삶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무료할까요? 그렇겠죠.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만 계속 하려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 어바웃 타임 얘기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자기가 원하는 걸로 계속 바꾸려고 그 시간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였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겠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그 영화에서도 결국은 자기의 능력을 쓰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하긴 하는데 그냥 속물 할래 나는. 50년 후에 뭐 어떤 집에서 내가 죽게 돼 있어요. 그 과정에서 난 결혼도 하고 뭐 이러저러한 일들도 생기고 뭐 예쁜 자식을 얻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겠죠. 그렇지. 몇몇 날들은 행복할 것이고 몇몇 날들은 평범할 것이며 애석하게도 몇몇 날들은 슬프겠죠. 이 모든 미래가 내다 보인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욕망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정해진 만큼의 행복만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정해진 과정에 따라서 정해진 결론으로 니체의 영혼회귀처럼 정확히 똑같은 삶을 살다가 죽는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실제로는 뭐 그렇게 정해진 대로 되어 있으며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라면 내 이 모든 노력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
모든 것은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근데 좀 약간 운명론적인 느낌이잖아요. 그게 결말이 딱 정해져 있는 걸 그 여자 주인공도 알면서 그대로 그냥 진행을 했다라는 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은 긍정받을 가치가 있을까? 영화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존적인 질문. 상편에서는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하편에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편 여기까지 해볼까요? 예, 잠깐만요. 잠시만요.